지금 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떤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기술, 그래서 디지털 기술에서도 인터넷 혁명, 정보통신 혁명, 그다음에 스마트 혁명, AI 혁명 이런 식으로 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이제 이게 또 하나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틀이 뭐냐면은 이 인구 구조의 변화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기하고 또 맞물려요.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이 패러다임이 그 변화가 공교롭게도 일치해요 이게. 그러면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경제 패러다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은 이른바 자산 시장의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전에도 그 이제 정책 아카데미 할 때 이런 세계 정치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많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역사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이런 데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뭐 큰 틀에서는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어떤 그 틀 안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세계 어떤 정치 경제, 특히 경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네.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뭐 대부분 상당수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의 상황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전쟁으로 이렇게 각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파괴가 됐잖아요. 미국을 제외하고 네. 파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구를 하느라고 다 호황이었죠. 건설, 네, 전후 제거. 네, 전후 제거 복구를 하느라고. 그래서 그게 1960년대까지 그래서 이제 일본도 전후 복구가 끝나고 유럽도 독일이나 뭐 이런 데도 전후 복구가 끝나고 이렇게 했었죠. 물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큰 변화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미소 정치적인 변화를 미소 이제 이렇게 냉전이 시작됐죠. 근데 미소 냉전이 시작되면서 경제가 완전히 둘로 갈라졌죠. 블록화됐죠. 그냥 딱 차단이 됐죠. 이 말씀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대경제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민주주의 자유경제, 민주주의 시장경제 블록으로 딱 갈라졌죠. 갈라져서 그 경제 블록 간의 경쟁은 이제 구소련이 분간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끝났죠. 승패가.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바뀌고 러시아는 이제 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이른바 이제 개혁 개방을 이제 1980년에 이제 개혁 개방 동시아표의 개혁 개방을 기점으로 해서 마오쩌둥의 이른바 이제 냉전의 그 틀 속에서의 그 개혁 경제 하던 중국이 시장 경제로 전환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미 세계 경제가 전체가 어쨌든 간에 시장 경제로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시장 경제로 바뀌었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시장 경제의 주류를 이끌어온 주류는 이제 서방 경제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경제인데 이 서방 경제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후 복구 1960년까지는 전후 복구 60년대 70년대 복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체기가 오고 혼란이 이제 오일 쇼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체기가 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세대 간의 이제 등이나 뭐 이렇게 이른바 이제 뉴 레프트, 뉴 라이트, 신좌파, 신우, 뭐 이제 뉴라이트나 신우파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둘러싸고 서방 경제 내에서 이런 이른바 뉴 라이트, 뉴 레프트 같은 이념적인 대립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980년에 인간 에코노믹스 로 이제부터 이제 그런 어떤 이념적인 대립이 경제에도 반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뭐 대처리즘이라든지 나가노선의 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유행처럼. 1960년대는 뉴레프트 해가지고 이제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반대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저항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상적인 현상이 일어나 서방 경제에서. 어쨌든 그게 이제 뉴레프트에서 뉴라이트로 이렇게 오면서 1990년대부터는 이제 1980년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라 할까요? 어떤 그 컴퓨터가 이제 등장하면서 주식 경제. 이른바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이제 1980년대가 하는 시작점이죠. 1990년대부터는 거의 디지털 경제가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인터넷이 나오고 뭐 저쪽 하면서부터 이제 이른바 이제 정보통신 혁명, 이른바 이제 신경제, 뉴 이코노미, 정보통신 혁명이죠. 또 인터넷 혁명이라고도 하죠. 시작됐죠. 1990년대.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후 복구 호황 경제를 누리다가 일정 기간 어떤 정체기를 누리다가 1990년대부터 이른바 이제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날로그 경제 의 과정을 겪었다가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면서 아날로그 경제의 어떤 그 주류들 또는 그 부자들 또는 기업가들이 몰락하고 신흥 디지털 경제에 이제 이른바 벤처 혁신가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분기점이 되죠.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다 그 이후에 생겨나고 이제 애플 이제 라든지 뭐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이른바 인터넷 혁명, 정보통신 혁명이 시작되고 그게 쭉 이어오다가 이제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이른바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이제 쇼크가 일대 충격이 오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이제 이른바 스마트 혁명이 일어나죠. 스마트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 팬데믹을 또 기점으로 해서 이제 AI 혁명,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이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인터넷 혁명, 스마트 혁명, 인공지능 혁명 이렇게 이제 계속 진화해 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네, 이게 이제 일반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세계 경제의 어떤 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제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과거 아날로그 경제의 메인 주류였던 그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붕괴되고나 어떤 이제 위축되고 이제 이런 디지털 경제가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세력이 어떤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고 주류가 되고 하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날로그 경제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본이나 독일 같은 유럽 같은 국가들이 정체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어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거기에 어떤 선점하려고 하는 노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 일본이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의 어떤 그 좀 침체 어느 정도 좀 설명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스마트 혁명에 의해서 AI 혁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그러면 누가 이 스마트 혁명과 AI 혁명을 주도할 거냐라고 하시면 그걸 선점하려고 하는 국가들이죠. 그럼 어떤 나라들이냐? 당연히 이제 미국, 중국. 뭐 현재 세계 전체로 봤을 때는 미국, 중국이 네, 미국, 중국이 압도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큰 지금 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금 뭐냐면 어떤 큰 어떤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본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에서도 인터넷 혁명, 정보통신 혁명, 그다음에 스마트 혁명, AI 혁명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이제 이게 또 하나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틀이 뭐냐면은 이 인구 구조의 변화예요. 인구 구조를 다시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땠습니까? 전쟁으로 왕창 죽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자란 거예요. 일할 사람이. 인력난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출산 시대였죠. 여자들이 시집 가고 싶어도 못 갔으니까 세컨드, 서드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많았겠죠. 바람피고 뭐 영화나 이런 거 봐도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높아졌다가 1960년대까지 이제 경제가 복구가 되니, 근데 19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출산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유럽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 중심에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오다가 이제 2000년대에 그게 이제 또 공교롭게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기하고 또 맞물려요.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이 패러다임이 그 변화가 공교롭게도 일치해요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로 가는 그 바뀌는 시대가 저출산 시기가 시작되는. 그러네. 시기고, 이제 고령화는 아날로그 시대가 저물어가는 그런 식의 시점에 맞물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경제 패러다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은 이른바 자산 시장의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자산 시장 대표적인 뭡니까? 부동산, 주식이죠. 뭐 물론 이제 금도 있고 하지만 압도적으로 큰 게 부동산과 주식이죠. 압도적으로 큰 게. 그러면 이제 부동산과 주식만을 놓고 보면 물론 그 전에도 부동산과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이 저출산 고령화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른바 투기 재테크 이게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고령화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후 끝나고 나서부터는 어쨌든 열심히 일하면 일자리가 널려 있고 당장에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고 월급 받거나 뭐 사업에서 돈 벌거나 하면 먹고 사는 거 없고, 그러니까 당장에 뭐 저축을 이렇게 심각하게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쌓아놓은 이렇게 여유 저축한 자금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다들 이제 돈을 모으는 시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도 1900 이제 물론 이제 대공황 시절이 있었지만 전쟁 전이니까 그 이야기는 별도로 치고 2차 대전 이후의 이야기로 하면 1970년대부터 이제 미국이 이제 이른바 돈이 이제 축적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부동산 투기가 시작돼요. 70년대부터? 네, 1970년대부터 본격화돼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1970년대에 부동산 투기가 한번 발생하고 저축은행 세이빙스 론 저축은행 파산 대량 파산 사태가 일어나요.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미국의 그 저축 대부조합이라고 한 데가 몇천 개가 망해버려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이른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자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여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자기 노후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은행 예금을 해도 충분했는데, 왜냐면 19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저금리 시대로 들어간다. 그렇죠. 미국이 1970년대 말만 해도 그 금리가 20%였어요. 그 원리 쇼크 때문에. 예, 원리 쇼크 나고 뭐다고 막 난리나 초고금리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금리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유 자금을 이제 노후 대비나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고수익 투자 자산에 관심을 갖겠죠. 당연히 부동산과 주식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1980년대 들어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버블. 부동산 버블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죠. 그다음에 그 시차를 두고 와요. 1990년대는 한국에서 동아시아 외환위기도 그 부동산이 한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미 저출산 고령화의 어떤 흐름과 어떤 경제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자산 시장에 있어서도 이른바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어떤 그 모습들이 투영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그 전에까지만 해도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투기가 일어나고 이 투기 거품이 꺼지는 빈도가 빈발해요. 이제 IT 거품이 일어나고 글로벌 금융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빈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저출산 고령화가 결과적으로는 자산 시장에서 자산 가격 폭등의 주범이에요. 주범이고 어떻게 이제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격 폭등인데 왜냐하면 그 이른바 고령 세대로 이렇게 노후나 돈을 좀 재산을 이렇게 부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죠.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돈을 이제 취직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없는데 뭐 이제 모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집을 얻든 뭘 하든 간에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엄두가 옛날에는 그냥 단칸방이나 반지하나 이런 데서 살고 이렇게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평등이 양극화. 동시에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체의 어떤 내적인 모순으로서 양극화나 이런 양극화 발생한 것이라보다는 이 저출산 고령화가 야기한,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라면은 평균 수명을 80세로 보면 80년의 주기를 가지고서 이제 사이클을 도는 그런 큰 파장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장이 이제 이미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198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980년부터 80년을 계산을 해보면 2060년에 그 한 사이클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2060년에 한 사이클이 끝난다. 그 2060년까지 한 사이클이 끝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시작돼서 그 여파들이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쪽 아시아 쪽, 특히 동아시아 쪽이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기 급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단기 급성장을 하면 재산 축적도 벼락치기로 하고, 그다음에 노후 대비도 지금 잘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안 돼 있다 보니까 급하게 그걸 어떻게 해서든 노후 대비를 하려고 하니까 몰빵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주식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서 부동산 투기하고 이게 부동산 가격 폭등이 다른 데 비해서 더 심하게 일어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패러다임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아까 기술적인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이른바 자본주의 시장의 자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자산 시장까지 그 세 가지 축을 생각을 이렇게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른바 기술적인 변화가 어떤 상황에 있고,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그 각 지역별로, 국가별로 어떤 상황에 있고, 그로 인해서 자산 시장의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사이클로 봤을 때 이제 일단은 평균 수명을 80살로 보면은 뭐 1980년을 기점으로 하면은 2060년, 1990년을 기점으로 하면은 뭐 2070년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네, 하여튼 1980년을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국이나 유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80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이제 2060년이 한 사이클이 된다라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이른바 이제 고령 세대가 이제 평균 수명에 도달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인구가 감소를 했을 때 이미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감소의 충격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아직 지금 일본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껏 1억 2,800만 명에서 1억 2,500만 명 정도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1억 3천만 명이 뭐 8천만 명으로 확 줄어버렸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가를 이제 봐야 된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2050년, 60년 정도 되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 한국 같은 경우는 반타작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패러다임. 그다음에 이제 이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전제로 했을 때, 그럼 내가 한 국가를 경영한다라고 하면 경제 정책을,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정부의 재정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것도 별도의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체계적인 그 어떤 성찰이 검토나 없죠. 성찰이나 분석이 없이 그냥 그 기술적이고 기계적으로 무슨 경제학에서 뭐 통화 뭐 케인지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통화론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물가가 어떻고 인플레가 어떻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즉흥적이고 단발적인 식의 어떤 접근을 하다 보니 정부도 그렇고 헛발질을 많이 한다. 중앙은행도 뭐 그렇게 무슨 정책을 했는데 늘상 이게 헛발질을 한다 이거예요. 예측도 안 맞고 헛발질을 한다 이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경제 전체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이해랄까 인식이랄까 그 종합적으로 그렇게 고려해가지고 그 고려한 판단 위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한 어떤 그 경제 성장 모델을 전제해서 지금 그랬을 때 어떻게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할 것인가. 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이거.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이제 뭐 이제 나름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나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경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언론 미디어들도 많고 뭐 하나같이 그냥 뭐 중국 경제 폭망론, 일본 경제 폭망론, 한국 경제 망론, 미국 경제 파산, 뭐 유럽 경제 망조로 뭐 그런 이야기만 넘잖아. 그런 식으로는 문제 해결은커녕 그냥 불필요한 불안감만 조성합니다. 증폭시킬 뿐이다. 예.